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가지 강의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교재는 출간이 됐는데 내일이나 책이 나온대요. 이 연말에 책이 많이 이제 출간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마스터 본이 오늘은 나간 것 같은데 아마 내일 빠르면 내일 아니면은 신정 끝나고 1월 2일 날 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오프라인 수강생들은 제가 무료로 배포해 주라고 했으니까 그냥 무료로 받으시면 돼요. 오프라인까지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오프라인까지 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워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책을 증정해 주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책 증정 받으시면 되고, 혹시 과거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책을 증정 받으실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온라인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옛날 책이 있다 라고 하면은 요번에 추록을 따로 이제 또 늘 그렇듯이 파일로 정리해서 아마 오늘 바로 올라갈 겁니다, 추록은. 그래서 과거 책이 정리돼 있고 새로운 책에 또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추록을 받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보완하셔도 돼요. 근데 요번에는 추록이 조금 두꺼울 수 있는 게, 알다시피 전산감사가 더 들어가고, 지금 우리 기존에 있었던 그 11장의 전산감사가 완전히 다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배점도 워낙 많이 늘어난 거 아실 테니까, 그래서 뭐 굳이 추록을 넣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여러분도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파일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완하시면 되고, 개정된 법 내용은 올해는 없어요. 기준도 개정된 게 없고, 다만 제일 많이 바뀐 게 이제 IT 쪽, 거기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바뀐 게 아니고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게 IT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부담을 느낄 건데, 작년에 금융감독원에서 IT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내겠다라고 샘플 문제가 한 두세 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간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려운 내용이 실제 아니긴 하거든요. 실제 이제 회계사들이 감사에서 많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감사 테크닉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실무를 많이 이제 하셨던 그 회계사님이 전산감사 쪽은 따로 강의를 좀 진행하고, 저도 필요하면 약간 보완을 좀 할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두 주 강의를 풀로 쭉 진행하는 거로 돼 있을 거고, 이제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전산감사가 뒤에 붙는 거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산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산감사라고 하는 걸 별도의 테마로 배우는 개념이 아니고, 감사를 전반적으로 다 배운 다음에 그 감사를 이제 이 IT를 이제 베이스로 어떻게 이제 지원해서 IT가 들어갈 거냐, 이런 개념으로 배우는 게 이해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계감사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듣고 그런 다음에 이제 IT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쓰이는지 그렇게 보완해서 설명을 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시간 스케줄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수업을 이렇게 일요일 하던가 이렇게 요일을 잡아야 되는데, 이 가면 갈수록 이제 감사 클라이언트가 많아져서 감사 시즌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강의를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2주를 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그냥 회계 감사만 수업 들으면은 종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원래 회계사들은 바빠요. 원래는 바쁩니다. 2주가. 근데 저는 조금 덜 바빠요. 제가 재고 실사를 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회계사들은 재고 실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요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바쁩니다. 다 지방에 내려가서 재고 실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 전후로 재고 실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좀 안 바빠서 요때 이제 강의를 잡아가지고 빨리 요때 끝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2주를 잡은 거니까, 수강하시는 분들도 그냥 딱 2주는 회계 감사를 해서 끝내자, 그런 개념으로 수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횟수로 따지면은 제가 아마 24번 정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산감사가 뒤에 한 6번 정도 붙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번인가? 8번 붙는구나. 6번인가? 몇 번 붙어 있던가요? 전산감사가 횟수가? 서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오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4회 하는구나, 4회. 전산감사만 4회. 한 챕터인데 4회 정도면 제가 볼 땐 충분히 커버는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배점은 지금 전산감사가 20%라고 지금 돼 있는데, 첫 해년도에는 좀 더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전산감사 쪽 강의하실 그 우리 송 회사님도
딜로이트에서 IT 쪽에 책임자 파트너로 20년 동안 하셨다가 이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이제 IT를 제일 잘 알고 있고 뭐 출제도 들어가는 거로 출제위원 풀로도 이제 섭외를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대강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이제 작년에 금감원이 딱 나왔을 때 이제 많이 해본 사람들은 느낌이 있잖아요. 아, 요 정도 뎁스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이제 문제가 어떤 게 나올 건지 예측 가능성이 되게 높은 우리 1차 과목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새로운 놈들 과목 들어오면 첫 해년도에는 대강 문제가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이 되게 높은 문제풀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같으면은 1차 시험에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무슨 회계죠? 정부회계 시험에서 쓰다할때 배우고 있는 정부회계 정부회계 솔직히 그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부회계 정부회계도 처음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거 어디까지 나올까? 근데 어땠죠? 한 3년 동안 굉장히 쉽게 나왔다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남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정보회계 강의하시는 분들이 봐라 내 강의만 들으면 다 맞출 수 있지 않았냐, 누가 해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 뎁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다만 차이가 이제 주관식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낯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아마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회계사님이 또 문제를 또 관련된 문제를 또 많이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로 돼 있으니까 기존 이제 금감원이 올린 문제 플러스 기존에 있었던 문제 그리고 추가로 알파 문제 그렇게 좀 풀고 가시면은 크게 뭐 어렵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나는 컴퓨터 컴맹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여러분들 컴퓨터 잘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컴맹이에요. 근데 IT 지원받아 감사한 데는 전혀 시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컴맹인 거 하고 실제 여러분들 그 IT 지원을 받아 감사를 하는 거와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나 파이썬 못하는데 나 엑셀 못 다루는데 하는 거하고, 엑셀을 못 다루는 건 좀 그렇다. 근데 내가 코딩 못하는데요 라고 하는 거랑 실제 여러분들 AI 쓰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부담 안 가져도 되니까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작년도 이제 기출 문제를 좀 이제 제가 이제 나온 다음에 이게 쭉 봤는데 뭐 항상 뭐 늘 마찬가지죠. 기출 문제를 보고 나서 이 기출 문제를 작년도 근데 회계감사는 시험 치고 나서 대부분 다 반응이 어렵진 않았다 라는 게, 다른 과목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회계감사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피드백이었고, 또 작년도 말고 재작년도 회계감사 문제가 또 상당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도 문제는 좀 쉬웠다. 근데 갑자기 이제 추세가 바뀌었죠. 원래 회계감사 문제가 8개였어요. 근데 작년도에 갑자기 하나 늘더니 아니 재작년도에 하나가 더 늘더니 작년도에 문제가 10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시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옛날 회계감사 문제가 시간이 모자르다라고 여러분들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엔 제가 GS를 안 했는데 재작년도까지는 GS 낼 때 제가 문제를 엄청 많이 냈어요. 시험 문제만 한 20문제. 쌍욕을 들었죠. 네가 풀어봐라. 팔 빠지는 줄 알았다. 팔 골절이 왔다. 뭐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실제 문제가 이제 10개씩 나온 거죠. 저도 문제를 보니까 야 이걸 2시간 내에 읽고 학생들이 쓰기가 만만치 않겠다 라는 생각이 첫 번째. 그럼 결국 추세가 뭐예요? 이제 빨리 쓰는 연습을 또 해야 되는 거죠. 회계감사도. 왜냐면 문제 문항수가 많아졌으니까. 10개고 소문제 거기 붙어 있는 게 한 평균 3개 정도 붙어 있고 4개 정도 붙어 있으니까 거의 한 3, 40문제를 2시간 내에 써야 되고, 또 아는 것을 쭉 쓰는 것도 여러분들 쉽지 않은 건데 문제를 읽고 내가 배운 내용 중에 뭘 갖다 쓸 건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는 놈들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문제를 딱 본 순간 무슨 내가 답을 써야 되겠다 빨리 딱 떠올려서 바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죠. 결국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문제 유형들은 어떤가 봤더니 문제 유형들은 여러분들은 늘 동의하지 않지만은 작년도도 회계감사 기준에 있는 문제들이 거의 다 시험 문제 출제됐는데 뭐 여채저채 최근에 출제 많이 들어갔던 그 후배 교수하고 이제 식사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것에 특강을 제가 좀 의뢰받아 갔다가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서 회계사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것들 이제 심의하는 이제 회계사의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해서 회사 특강을 갔다가 저녁 식사를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회계감사 출제에 들어가면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계감사가 과거에는 뭐가 없었냐면 기본서만 있었지 문제집이나 모의고사가 없었습니다. 회계감사가. 근데 문제집과 모의고사 책이 나오면서 되게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의고사 문제집이 나오는 순간
거기 있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나오는 순간 금융감독은 시험감독국에서 이 문제를 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말하지만은 GS 모의고사는 들어가지 않는데 전국 그 학원들 모의고사, 그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공식적 출간된 책, 거기에는 기본서, 모의고사 책, 그다음에 문제집, 요게 다 비치가 돼서 거기 있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곤혹스러워 한다는 거죠, 금감원이. 왜냐면은 약간 뭐 사전 문제 유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냐 싶어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래서 교수님들이 되게 싫대요, 그런 모의고사 문제집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분명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보통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책에는 중요한 문제가 많이 실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를 내는 순간 금감원에 거기 있는 밑에 이제 담당 회계사가 와서 교수님 여기 있는 문제랑 너무 유사합니다. 아니 이거 중요한 거 물어봐야 되는데, 아 그래도 책이랑 너무 비슷하니까 빼세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 그분 말씀이 점점 기퉁이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감사 기준 문제를 보니까 기준은 기준인데 학생들이 진짜 외우지 않는 정말 기퉁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후배니까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겠어요. 그따 문제까지는 말을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기퉁이 내면은 이거는 실무에서 어떤 회계사가 그걸 쓸 수 있겠냐라고 말했더니, 출제하는 교수님도 다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수험생한테는, 하지만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기퉁이 있는 걸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계감사 기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도 내지만 변별력 갖추기 위해서 기퉁이 있는 것도 낼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충분히 또 공감은 되는 거죠. 내가 출제를 한다더라도 어떤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쓴 것처럼 뉘앙스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고로 이제 여러분들, 제가 뭐 동차 강의는 보통 제가 잘 하지 않고 이제 유예 강의, 동차 강의 없이 그냥 회계감사 강의 하나만 제가 찍어서 올리긴 하는데, 이 강의는 작년도에도 제가 보쇼로 강의한다고 했거든요. 회계감사 기준 내 책에 나와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한번 다 해볼게요 하면서 강의 찍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개를 뺐어. 그 두세 개에서 나왔던데 다 하려고 이제는 100%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 주석의 밑에 우리 책에 귀퉁이에 조그맣게 돼 있는 거, 요런 것까지도 막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범위는 우리가 예측해서는 안 되겠구나. 출제한 사람들은 자꾸 도망가기 시작하고 더 끝에 있는 문구, 학생들이 잘 안 외울 것 같은 내용들, 그런 내용들까지도 끌고 와서 여러분들 문제 내는 거. 작년도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야 이게 나왔다고? 여기 있는 귀퉁이가 나왔다고? 하는 문제가 작년에 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렇게 나왔나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프라인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될 분들은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늘 말하지만은 제가 이제 회계감사 강의만 20년을 했습니다. 넘겠군요. 한 번도 회계감사 기준을 암기를 정확하게 한 사람이 떨어지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이 체감상 감사 기준이 안 나온 것처럼 느낌을 가지만 실제 문제의 답은 전부 다 감사 기준을 갖고 쓸 수 있는 문제가 합격 커트라인 60점 이상은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던 낮았던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회계감사는 감사 기준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감사 기준을 충분히 좀 외워주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1월달 수업 들으신 분들은 12월 1월달 수업 들으신 분들은 유예생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조금 여유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동차 때 내가 회계감사 수업을 들었을 때 외웠던 방식하고 유예 때 외우는 방식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유예 때 암기를 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동차 때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웠지만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운 다음에 앞뒤 살을 붙지 않으면은, 여러분 혹시 회계감사 시험 문제 풀어보거나 2차 시험을 쳐보시면 알겠지만은 문장을 딱 쓰고 나니까 어때요? 꼭 발가벗은 느낌이 들죠. 너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확연히 드러나. 단어 몇 개 딱 쓰고 나면 왜 문장이 읽었을 때 좀 뻑뻑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근데 유해생들하고 동차생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키워드에 유해생들은 살이 많이 붙어. 그러니까 쭉 읽으면 문장이 좀 세련돼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돼. 다만 그걸 외우는 연습을 할 때 처음부터 만연체로 다 암기할 수는 없고, 일단 키워드를 먼저 여러분들 암기는 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 회계감사 책을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보다 감사 기준을 훨씬 더 좀 세련되게 외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 방식, 암기하는 방식은 일단 키워드가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읽으셔야 돼. 읽으면은 뭐라고 하나, 앞에 키워드 앞뒤로 뭐가 붙어요? 단어들이 하나씩 또 붙어 기억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회계감사는 여러분들 뭘 하는 거냐면 재무제표 왜곡 표시 적발하는 거예요. 자, 봐요. 재무제표 왜곡 표시를 적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그 왜곡 표시라는 게 모든 왜곡 표시를 적발하는 건 아니거든. 우리는 중요한 것만 적발하는 거니까. 그럼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 표시를 적발한다는 말로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감사 기준 계속 읽다 보면 왜곡 표시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 부정이나 오류 때문에 생긴다고? 그럼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표시를 적발하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문장하고 지금 내가 외웠던 뒤에 문장은 같은 의미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채점하는 사람이라 본다고 한다면 뒤에 문장이 훨씬 더 조금 세련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앞에 살을 붙여 나가셔야 돼. 근데 처음부터 그걸 풀로 다 기억하라고 하면 되게 부담이 된다고. 회계감사라는 게. 야, 이걸 다 외워야 돼? 그래서 동차 때 감사 처음 들으면 어떤 느낌 들어요? 이거 미친 과목 아니야 이거? 이걸 진짜 다 외운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 유해생들은 또 어때요? 또 문장을 쓰고 있단 말이지. 예, 걔들이 뭐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들보다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거니까 일단 정리하면은 키워드를 처음에 중심으로 외우자. 근데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앞뒤 단어가 붙고 프레이즈가 붙고 센텐스가 붙고 문장이 쫙 붙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복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이렇게 글로 쓰는 거는 조금 저는 비추긴 해요. 글로 쓰면서 암기하게 되면 물론 그게 자기가 맞는 염들 방식이라고 한다 말이진 않겠는데, 글을 써가면서 외우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말로 계속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쓰는 연습은 나중에 강의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 뭐 타학원의 GS 모의고사를 듣던 뭐 저희 학원의 GS를 하던 간에 그런 모의고사를 해보면서 한번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전 충분하지, 지금부터 막 쓰기 시작하면은 너무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습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냥 자주 들고 다니면서 좀 외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감사는 여러분들 뭐 서머리 노트 같은 것도 워낙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알고 있고, 제 스타디 가이드도 누가 서머리 한 것들을 뭐 제가 3년 전인가는 저희 스텝이 정리했던 걸 제가 공유해가지고 파일을 돌아다니는 것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어떤 뭐 서머리 노트든 간에 뭐 서머리 노트로 또 책이 나와 있는 출간된 책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뭐 어떤 책이 좋다 나쁘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모든 책이 다 쓰신 분들 나름대로 관점을 갖고 썼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책이 있을 테니까 그 서머리는 여러분이 직접 하셔도 되고, 서머리가 돼 있는 책에 대해서 거기다가 보완을 하셔도 되고, 뭐 그건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조금은 여러분들 이 풀 텍스트북보다는 조금은 서머리 된 걸 들고 다니셔야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기가 편하실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은 아마 여러분들 공부들 잘 하실 거니까 자기가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 건지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요즘 그 업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회계감사 시장의 업앤다운이 여러분들 꼭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호황일 때 너무 미친 듯이 호황이다가 불황이 너무 빨리 와. 근데 반대로 말하면 불황인데 또 호황도 빨리 와. 제가 회계사 30년째, 올해 이제 30년째거든요. 딱 30년째구나. 그쵸. 제가 95년도, 6년도. 30년, 1년 빠지네요. 96년도에 합격했으니까. 한 업앤다운이 지금까지 30년 하면서 한 6, 7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지정 사태가 터진 것도 여러분들 제가 30년 동안 한 6, 7번 있었던 것 같아요.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회계감사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회계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이제 모티베이션 되는 게, 일단 내 회계사 시험 붙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회계법인의 빅펌에 가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느낌이지, 나 처음부터 로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부하는 사람은 뭐 솔직히는 없잖아요. 저도 로컬 쪽에 책임자입니다만은 모든 수험생들이 로컬 오면은 다 주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가선 안 되는 지옥 같은 곳이라고. 저희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로컬 가면은 거의 사람들이 거의 사형대 걸려가는 그런 분위기로 얘기해서 조금 섭섭하긴 한데, 빅펌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일이 좀 많아서 그러긴 한데 페이도 괜찮고 빅펌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수험생 입장에서 이해는 돼요. 왜 자기 레주메에 뭐 3일, 안진, 삼정, 뭐 그다음 한영 이런 데서 근무했다는 게 빠지면은 회계사 커리어에 좀 오점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팩트로 말씀드리면은 회계사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조금 정체가 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외관법이나 여러 가지 법들이 바뀌어서 과거 2, 3년 동안은 회계사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것은 팩트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면서 회계사의 수요가 되게 많이 늘었던 것은 팩트예요. 그래서 회계사를 뽑는 선발 인원도 많이 늘었고, 빅펌들이 서로 염들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로컬 쪽에 사람 뽑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신입 회계사 뽑겠다고 공지를 내도
이력서가 오는 게 거의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요번에 신입 회계사 우리 본부 한 명만 뽑겠다라고 공지 올렸는데 이력서가 200 몇 개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수요 공급이 완전 미스매치가 돼 있는 상태긴 한데, 그럼 그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될 거냐, 이제 개선이 될 거냐의 문제는 아무도 그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을 거예요. 과거 추세를 봤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금방 또 회복이 됐었고, 또 빅펌에 들어가지 못했던 지금 한 2, 3명의 이제 배정 못했던 회계사들, 옛날엔 여러분들 올해는 그 트럭 시위를 했다라고 신문에 뜨더라고요. 이제 조금 세련돼졌더라고. 옛날에는 한국 공인회사 회 앞에 가가지고 단체로 삭발을 했어요. 나는 왜 추운데 삭발을 하나? 근데 삭발했는데 그 친구들 빅펌으로 다 갔습니다. 바로 또 다시 피크가 돼가지고 빅펌에서 다시 또 사람들 뽑았어요. 그래서 로컬로 갔던 친구들, 특히 2년 전인가도 여러분 빅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가지고 빅펌 많이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 그때 그래서 신입 회계사 4명 뽑았었다고. 다 갔어 빅펌.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먹었죠. 난 절대 뉴스텝 뽑지 않겠다. 왜냐면 어차피 키워서 열심히 공들여서 가르쳐봐야 바로 빅펌 갈 건데 뭐하러 키우냐. 근데 재밌는 게 그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다시 요번에 왔어요. 다시 저희 쪽으로 왔다고. 그냥 우리 쪽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빅펌 해보니 별거 아니다. 금방 아는 거지.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들이 막연하게 미지의 세계로 생각하는 거지. 갔다 와보면 별거 아니구나 하고 다시 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블레임하는 건 아니고,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막 너무 수요가 없고 미지정도 많이 되고, 그럼 나 회계사 붙고 나도 빅4 못 가고 그럼 나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로컬 파트너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어느 회계법인에서 어떤 업무를 배울 수 있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거지. 뭐 얘가 3일 출신이다, 얘는 빅펌 경력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보통 관심도 없어요. 의뢰인들은 얘가 일을 진짜 잘해, 그러면 빅펌 출신이 아닌데도 너무 잘하고 있으면은 더 리스펙트 받는다고. 야, 이 친구 진짜 잘한다. 빅펌도 아닌데 진짜 잘하네. 이런 친구들도 있고, 빅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클라이언트가 별로 없어요. 그냥 회계사 나오면 회계사로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3일? 에이, 뭐 이러면서 3일에서 몇 년 근무했어요? 2년? 에이, 이런 사람 없다고요. 업무는 서로 바쁘기 때문에. 저도 우리 밑에 이제 회계사도 20년 넘게 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 되면 이 친구가 어느 펌에서 근무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이 친구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지금 그 as is 그 상태, 그 친구의 능력과 그 사람의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지, 그 과거가 어땠냐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이 미배정된 친구들도 있고, 혹시 미배정되는 경우가 생긴다더라도 그게 그렇게 막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막 내가 시험 붙었는데 배정도 안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너무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하나,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조금만 한숨 쉬고 보게 되면은 기회는 워낙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뭐 내가 항상 뭐 제가 강의 시간에 우리 밑에 스태프들한테 제 강의 피드백은 제 스태프들한테 들어요.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부대표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애들이 무슨 감사를 뭐 회계사로서 막 뭐라고 하더라? 뭐 감뽕이 아니고 회뽕? 뭐 그런 얘기를 한대요. 회계사 되면 막 너무 좋고. 근데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회계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회계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많이 바라보고, 이 직업이 참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의 피드백을 들은 게 좋지. 야, 아니야 그거. 수험생이 그걸 들을 이유가 뭐가 있죠?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데.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뭘 말하고 싶으냐, 주변에 잘 나가고 잘난 사람이 주변에 많아야 자기도 좋아요. 주변에 안 되는 사람이 많으면 회계사도 일이 없어. 여러분이 자문하는 회사가 잘 돼야 거기서 뭐라고 하죠? 소위 이런 표현이 좀 저급할지 모르겠지만 떡고물이 많이 떨어져. 일이 많아진다고. 근데 자기가 자문하는 회사가 다 안 돼. 그러면 일단 감사 보수도 안 들어와. 감사 보수가 안 들어오고 용역비가 안 들어온다고. 그리고 항상 디스카운트 하라고지. 근데 의뢰인이 잘 돼. 그러면은 내가 뭔가 보수를 딱 줘도 별로 크게 논쟁 없이 계약서 쓴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이 잘 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주변에 많이 두는 것도, 인생이 시간이 모자른데 너무 부정적인 얘기하고 부정적인 측면 막 강조하는 것을 듣는 것은, 그렇게 물론 저런 측면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겠지만은 너무 그런 쪽에 집착하거나 그게 너무 포커스 맞추는 건 아니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브라이트한 사이드가 완전히 뭐 회계사가 죽거나, 또 그것도 많이 물어보더라. 특강 가니까 회계사님 AI가 들어오면요 회계사 어떻게 돼요?
학교 특강들 가보면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교수님들이 특강을 저한테 많이 의뢰해서 여러 학교 가서 제가 특강을 했는데 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위협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때? AI가 도입되면 여러분들 회계사란 업무 자체가 위협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에서 여러분이 업무를 하시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도 요즘 시대가 빨리 바뀌어서 저도 뭐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못 하겠지만은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회계사의 업무 자체가 여러분 대단하게 전문가적 판단만 하는 과정이 100%일 같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업무가 여러분들 100이라고 따지면 80%가 노동집약적인 일이에요. 왁구 맞추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매뉴얼리 여러분들 진행했던 게 과거의 회계사 업무라면, 이제는 AI 기능이 도입되면 여러분들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패키지가 마이크로소프트 패키지인데, 여러분 MS가 쓰고 있는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지원해주는 AI 프로그램이 코파일럿이거든요. 코파일럿이라는 AI가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오픈 AI에서 하는 여러분 그거 말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코파일럿이라는 AI 기능이 있는데, 요 기능을 쓰게 되면은 회계사 업무 자체가 엄청나게 수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저희 회계법인도 AI 기능 이용해 가지고 회계 감사하는 프로그램을 쓰는 걸 해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하루 동안 강의했는데, 회계사들 전 반응이 와 진짜 많이 수월해지겠다, 감사. 다들 보면서 내 업무가 대체되겠는데? 이게 아니고 와 업무가 정말 효율적이 되겠다, 이런 피드백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AI가 나왔다고 해서 회계사의 업무가 막 이렇게 대체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좀 이렇게 업계를 잘 모르는 기자들이 회계사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본 사람들이 말이 많아. 해보라니까? 우린 전부 다 어떤 느낌이야? 야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우리가 쓰면 진짜 편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MS 가서 여러분들 그 코파일 쓰는 그 시연을 제가 한번 가서 이제 세미나 하는데, 저도 이제 강사로 갔다가 앞에 MS에서 한번 시연해 주는 걸 보고 이제 저희 회계사들 이거 다 쓰자라고 이제 도입했던 게 뭐냐면, 걔들이 이제 여러분 엑셀 가면 함수 키가 있잖아요. 함수 펑션 키가. 근데 MS 딱 그 담당자 처음 딱 나와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친구가 이제 카이스트 저기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딱 그 얘기 한 거예요. 예, 저는 MS에 다니고 있지만 엑셀의 펑션을 단 하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코파일럿이 있으니까요. 하면서 옆에다 코파일럿 딱 띄워놓고 뭐 VLOOKUP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들 쓰는 펑션 키 있잖아. 그다음 매크로 짜는 거. 매크로를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제 바보예요. 나 이런 거로 매크로 짜고 싶어. 매크로 짜줘. 그럼 매크로가 쫙 짜져요 그냥. 그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 그럼 돌아간다고. 옛날에 우리가 짰는데 이미 지네가 짜줘. 전혀 안 놀라네요 여러분들. 다 쓰고 있나? 안 쓰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엑셀이 이미 원장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원장상에 거기 있는 디스크립션에다가 무슨 키워드 있는 거 다 끌고 와. 그러면 쫙 끌고 와요. 그런 다음에 일자 날짜 분석해서 뭐 이상한 목이 있으면 다 뽑아내 하면 지가 쫙 뽑아내고. 옛날에는 우리가 매뉴얼로 다 봐야 된다 그걸 하는데, 이제 시스템이 다 뽑아내는 거죠. 그럼 앞단에 얼마나 여러분들 실제 업무가 효율적이 되겠어요. 그럼 더 많은 샘플을 뽑아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부정의 적발 가능성이 훨씬 올라간다고. 심지어 그렇게 우리가 이제 M&A 같은 거 실사 가면 엄청 데이터 용량이 크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뭐다 AI가 다 지원해 주는 거지. 그럼 지네가 데이터의 기본적인 앞에 매뉴얼 프로세스를 다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 맞추면 되죠? 앞에 매뉴얼로 했던 모든 작업이 다 덜어지고 뒤에 분석과 그거에 대한 해석만 포커스 맞추면 되는 거야. 분석해서 깊게까지 잘 못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해야지. 그럼 그런 내용도 우리가 더 시간을 쓴다는 것은 훨씬 밸류업돼 있는 액티비티 우리가 포커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 보통 이제 MS로 잡아요. 엑셀로 이제 실사 작업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 회사 C레벨한테 보고하러 갔을 때 엑셀로 보고하진 않겠죠. 엑셀 열어놓고 막 보고하고 있으면은 잿더리 던질 거 아니겠어요. 뭐로 깔끔하게 바꿔줘야 돼. PPT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PPT로 바꾸는데 그 PPT를 바꾸는 작업도 하루 이틀 걸린다고. 왜냐하면 계정 담당자들이 다 PPT 옮겨놓은 다음에 다시 글자체 표준화 시키고 좌우 여백도 다 맞춰야 되고 뭐라고 하나 거기 있는 색깔들 다 일치시켜야 돼요. 처음에 디렉션 줄 때 각자 PPT 한 것에 대한 디렉션을 줘요. 좌우 여백 어떻게 써라. 그 다음에 밑에 배경 뭐 써라. 다 하지만은 막상 붙여보면은 중간에 뚝 끊겨. 아 여기까지는 얘가 있구나. 여기까지는 얘가 있구나. 느낌이 다르다고. 근데 엑셀로 작업한 걸 딱 올린 다음에 PPT로 요런 스탠다드 폼으로 좌우 여백 어떻게 주고 오피셜한 폼으로 자 제안서 만들어줘. PPT 만들어줘 했더니 그냥 엑셀을 쫙 끌고 가더니 PPT로 쫙 바뀌더라고. 난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간에 이틀 걸려 회계사들이. 이게 다 매뉴얼 작업이었죠. 이게 다 뭐래요? AI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 이게. 심지어 그 파워포인트 만든 다음에 야 이거 너무 오피셜해. 조금 라이트한 버전으로 바꿔줘. 했더니 그 내용 그대로 들어가면서
라이트 버전으로 PPT 내용 싹 바꿔주더라고. 대박이죠. 어머, 나만 놀라나 이거? 그랬더니 결국 제일 마지막 깼던 게 뭐냐면, 야, 여기 있는 PPT 내용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아웃룩에다가 이메일 누구한테 이메일 보내줘 했더니 그 PPT를 영어로 트랜스레이션을 딱 해가지고 그게 파일로 딱 붙어서 아웃룩으로 메일이 나가요. 여러분, 이게 AI로 가능한 거야. 대박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나만 놀랐어요. 야, 이게 된다고? 야, 저러면 저거를 회계사들이 일주일 동안 했던 거를 하루만 하는 거야. 하루가 뭐야? 하루보다 더 짧지? 그러면 회계사들은 그 회사를 더 뎁스 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업무하다 보면 너무 많은 일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를 감사해도 그 업종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제는 업종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왜? 그런 매뉴얼 작업은 얘가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회계감사 진짜 할 수 있겠다. 이제 다들 그 얘기한다. 진짜 감사할 수 있겠다. 워낙 매뉴얼적인 이 시간을 쓰다 보니까 조서 작업하고 다큐멘테이션하고 이 작업에 시간을 많이 썼던 거를 이제 이걸 다 네가 해준다고? 야, 그럼 나 진짜 이 회사 가서 감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회계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분위기. 그래서 AI가 도입된다고 해서 여러분 회계사 업무가 대체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회계사가 그 기능을 도입받아서 감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배경 시스템이 된 거죠. 오죽하면 뭐 AI 경영대회 같은 데 나갔을 때 1등한 게 3일이 개발한 AI 무슨 소프트웨어가 무슨 AI 무슨 경영대회 가서 1등을 했더라고. 회계법인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 예, 그 정도로 회계사들이 AI를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로컬 간다고 해서 AI 안 쓰고 전부 다 주판 갖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도 AI 써요. 그러니까 로컬 가면 막 AI 안 쓰고 주판 갖고 계산기 치면서 감사한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구닥다리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빅펌만큼 따라가요. 빅펌만큼은 안 되겠지만 빅펌 비슷한 견줄만큼의 그런 기능을 쓰고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여러분들 뭐 대단히 뭐 두 가지 말하고 싶은 게, 회계사가 AI 도입됐다 대체되는 것도 아니고 로컬 간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가 공부하냐의 문제인 거지. 자, 어떤 배경적인 설명은 그 정도만 얘기하고, 강의 진행하면서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쉬는 시간에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 수험이 뭐라고 하나 공간에서만 계신 분들이고 외부 세계를 지금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웹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을 거고,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전업 강사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필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팩트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조금 궁금한 거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장부터 갈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워낙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거의 빠짐없이 내용들을 다 정리하는 개념으로 감사 기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강의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IT가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년도 1차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우리 감사에서 많이 배우는 외관법이나 우리 공인회계사법 관련된 내용이 1차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거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1차 과목으로 강의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시간 절대 안 된다. 나 못한다. 저는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저는 그 1차 과목을 강의를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나오는 법들이 이제 1차에 출제가 돼요. 그러면 2차 때는 회계사님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차 때 출제가 됐으니까 2차 때는 빠지는 거냐 물어보는데, 아니요. 뭐 세법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세법에도 1차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2차 시험 세무액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린 주관식과 객관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는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던 거고 2차 시험에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1차 때 출제된다고 해서 2차 때 그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여러분들 2차 회계감사에서 어떤 걸 출제하겠다라고 금융감독원이 매년 거기 시험에 어떤 걸 출제하겠다고 거기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여전히 외부감사법, 공인회사법이 출제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시험에도. 그렇기 때문에 1차 때 나온다고 해서 2차 때 안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과거 했던 뎁스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 혹시나 이제 1차 때 여러분들 그 공부 안 했던 분들이 이번에 2차 시험 칠 때 1차 때는 이 객관식이 막 깊게 나오니까, 깊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양하게 배우고 오니까 2차 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차피 외부감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은요 법조문이기 때문에 회계사한테 법조문을 깊게까지 물어볼 수가 없다고, 그냥 사실관계만 물어보지. 그렇기 때문에 뭐 1차 시험 때 내가 공부 안 했다고 해서 2차 시험 때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전혀 없을 거고. 그래서 1차 때 들어가는 건 2차 시험에 별 이펙트는 없다. 그래서 기존에 공부했던 거대로만 공부하셔도 크게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목부터 갈게요. 제목을 먼저 보죠. 이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조금 탑다운 방식으로 보통 1번을 얘기하는데, 다른 모든 책들은 요 1번 내용이 보통 맨 뒤에 나와요. 회계감사 맨 뒤에. 근데 저는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회계감사 또는 재무제표 감사를 배울 건데,
우리 CPA라고 하는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상당히 넓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 많은 영역 중에서 일부의 업무 자체가 회계감사, 즉 재무제표 감사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재무제표 감사가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전체 회계법인의 여러분들 매출 중에 70%가 회계감사였어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3일 입사했을 때 그때 3일의 매출 여러분들 포션을 쭉 보여주면 컨설팅, 텍스 이런 것들은 비중이 되게 낮았고 회계감사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3분의 1도 안 되는 회계법인도 있습니다. 저희 팀만 해도 회계감사가 3분의 1이 안 돼요. 다 M&A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그 다음에 뭐 텍스 컨설팅 이런 것들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정리하는 게 필요하냐면 회계사의 업무가 어떤 게 있고 거기에서 재무제표 감사는 어떤 영역을 차지하는지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서 1번은 회계사의 업무 전체 범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첫 번째 박스라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출제되나요? 네, 출제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공인회계사 업무 범위라고 돼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공인회계사라고 업무를 쓰는 그 이름을 쓰는 거하고 감사인이다 쓰는 표현은 다른 거예요. 공인회계사가 훨씬 넓은 개념이고 공인회계사가 만약에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그때 공인회계사를 뭐라고 지칭하는 거냐면 감사인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쓸 때도 무작정 지금 감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감사 이외의 업무를 막 써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 대놓고 감사인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그러면 안 돼. 일단 일반적인 용어는 공인회계사가 가장 넓은 범위고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 감사 업무를 할 때만 자기를 뭐라고 지칭하는 거라고요? 감사인이라고 지칭하는 게 그게 맞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공인회계사 업무의 범위가 어떤 게 있는지부터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왼쪽에 무슨 업무가 있냐면 인증 업무라는 게 있고 영어로 어슈런스 업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관련 서비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빅4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회계감사팀이라고 돼 있지 않고 전부 다 무슨 팀이라고 부를 거냐면 어슈런스 팀이라고 부를 겁니다.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어슈런스 팀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감사는 여러분들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인증 업무라고 하는 어슈런스 업무 안에 들어가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회계사 업무 영역 두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인증 업무가 있고요. 관련 서비스다라고 돼 있네요. 관련 서비스라는 용어로 돼 있지만 인증 업무 이외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증 업무에는 다시 몇 가지가 있을 거냐?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중간에 쉴 때까지 칠판을 한 번도 안 지워요. 왜냐면 저기까지 쭉 쓸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 화면을 그냥 찍으시면 되지 이걸 따라 쓰지 마세요. 그냥 요 화면 그대로 제가 두면서 필기할 거니까 혹시나 필요하시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스냅샷으로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거지 굳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쭉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증 업무엔 두 가지가 뭐가 있나 볼게요. 합리적 확신 업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제한적 확신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 업무, 그 다음에 제한적인 확신 업무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을 텐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인증 업무의 두 가지 합리적인 확신 업무하고요. 제한적인 확신 업무는 인증 업무 안에 딱 그 두 가지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련 서비스는 인증 업무 요 두 가지 빼고 나머지 모든 업무는 관련 서비스라 보시면 돼. 옛날 시험 문제가 어떤 업무를 주고 난 다음에 이게 인증 업무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럼 빨리 여러분들 문장 읽을 때 무슨 단어가 있나 보셔야 돼? 확실한 단어가 있나 보셔야 돼. 확실을 뭔가 준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인증 업무에. 됐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모두 관련 서비스로 가시면 된다고.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건 인증 업무에는 딱 두 가지가 있는 거고 관련 서비스는 두 가지가 예시가 돼 있는 거지 이 두 가지 말고도 플러스 알파가 다 뭐라고요? 관련 서비스라 보시면 돼요. 관련 서비스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합의된 절차 수행 업무, 그 다음에 재무정보 작성 업무라고 돼 있는데 재무정보 작성 업무란 말은 처음 여러분들 들으시면 낯설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기장하는 거예요. 기장. 장부 만들어주는 업무. 그게 재무정보 작성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합의된 절차 수행 업무는 좀 이따 설명하고 회계사 업무가 이거밖에 없나요? 아니죠. 모두 여러분들 있어요. 어때 떨려보세요. 여러분들 회계사 업무가 회계법인 들어가면 하고 싶은 업무 보통 이제 지원서 쓰라고 하면 뭐뭐 많이 써요. 감사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확신은 여러분들 이걸 감사 업무라고 그래. 감사. 제한적 확신 요걸 검토라고 그래. 검토. 그럼 회계감사 여러분들 그 회계법인 가서 어슈런스 팀에서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와 검토 업무 하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우리 감사 검토란 말을 쓰지 보통 합리적 확신 업무, 제한적 확신 업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시험 목적상은 요 용어로 기억하시는 게 필요해요. 인증 업무에는 첫 번째 합리적인 확신을 주는 업무가 있고 제한적인 확신을 주는 업무가 있고 두 가지. 합리적인 확신을 주는 게 감사, 제한적 확신을 주는 게 검토.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합리적 확신 밑에다 감사, 제한적 확신 밑에다 검토라고 써놔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회계법인 들어가면 감사팀, 어슈런스 팀 들어가고 싶다. 그 지원서에 보면 어슈런스 팀이라고 돼 있어. 그럼 가면은 감사나 검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어떤 팀이 있을까? 체크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보통 가고 싶다라고 지원하러 가면 처음에는 감사 1지원, 그 다음에 2지원에 보통 뭐 많이 써요? 뭐 텍스, 그 다음 또 뭐도 많이 쓰죠? 딜, 그쵸? 딜, 뭐 M&A 해보고 싶다는 거지.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응? 그 M&A가 딱 가면 뭔지 막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M&A가 뭐의 약자는 미치지 않고서 안 한다는 겁니다. 그 M&A 약자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막상 가보시면은 별거 없어요. 저도 이제 그저께 이제 호치민에서 왔는데 대기업이 이제 어디 호치민에 나가 있는 자회사가 그쪽에 있는 현지 회사를 하나 인수해 달라고 새 차장을 인수하는 거였어. 새 차장을. 대기업인데 좀 회사 이름은 생략하고 그 대기업이 그 베트남 호치민에 오토바이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는 그 오토바이 새 차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현재 있는 새 차장을 인수하는 염도 M&A 하러 갔다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말 못하잖아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휴되어 있는 회계법인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베트남 회계사를 2명은 불러가지고 저희 회계사 3명하고 5명이 갔어요. 너무 더워. 그리고 세차장 하면 실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차장만 호치민 안에 한 12개가 있더라고. 그럼 12개를 다 가봐야 되는 거지. 그럼 완전 노가다입니다. 가가지고 거기 시설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하고 오토바이 세차 하나는데 시간 다 재고. 왜냐하면 턴오버를 계산해야 한 사이트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럼 한 2시간 정도 샘플을 봐야 되겠죠. 그럼 앉아가지고 뭐 하셔야 돼? 그게 관찰이야. 관찰, observation. 우리 회계감사 때도 배우지만 관찰이라고 배운다. 앉아 보는 거야. 그냥 더워 죽겠더라고. 왜?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에어컨이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거긴 30도 넘거든요. 근데 겨울옷을 입고 한 거야. 계속 벗어도 어떻게 덮어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다들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이틀 딱 하고 났더니 애들이 열사병이 와가지고 저는 지쳐서 그냥 바로 왔어요. 저녁에 비행기 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그게 M&A입니다.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 M&A 같은 거 할 때는 통상 회사가 가서 요런 거 좀 봐주세요라고 의뢰한 쪽에서 먼저 뭘 주게? 스코프를 준다? 그럼 그 범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가서 뭐다? 실사라는 걸 해. 그게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합의된 절차 수행 업무야. 절차를 미리 합의하고 그 절차를 수행한 다음에 그 절차 수행한 결과물을 썸머리 해가지고 의뢰인들한테 보고서 주는 거. 그게 보통 M&A 보통 실사했을 때 그때 진행되는 절차 형태가 합의된 절차 수행 업무에 들어가는 거라 보시면 돼요. 딜팅 가면 이걸 많이 하는 거지. 근데 텍스는 눈에 안 보이네? 그치. 아까 관련 서비스 나오는 두 가지가 여러분 딱 2개 한정된 거라고 했어요. 이거 예시라고 그랬어요. 예시라고 그랬지. 그럼 텍스는 어디 들어갈까?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무조정, 세무자문 이런 거 다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죠. 대강 그렇게 느낌을 가지시면 된다고. 그래서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은 이렇게 크게 둘로 카테고리 나눠진다라는 건데 조금만 더 볼게요. 이 둘로 구분하는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회계사가 기다 아니다 확신을 주는 거고 얘는 확신을 주는 건 아니야. 그냥 보이는 것만 썸머리 해주거나 그냥 걔가 준 장부 갖고 그냥 재미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확신을 주는 건 아니라고. 확신을 주는 거와 안 주는 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게 독립성의 요구가 틀려져요. 앞으로 독립성이란 말을 되게 많이 들을 텐데 회계사는 업무를 진행할 때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건 전문가로서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객관성, 공정성보다 더 엄격한 단어가 뭐냐면 독립성이에요.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회사의 뭐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독립성이 요구되는 거냐라고 하는 요구 조건이 다른데 여러분 확신을 주는 경우에는 회계사가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야 기다 아니다라고 확신을 줘야 돼. 리튼으로 보고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확신 주는 사람은 그 주장하는 사람하고 뭐가 만족이 돼야 되겠어요?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확신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랑 이해관계가 생겨버리면 그 보고서에 뭐가 떨어지겠어요? 신뢰성이 떨어지겠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 회사 제품이 괜찮냐라고 누가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데 아들이 가가지고 딸이 가서 우리 아버지 회사 제품 괜찮습니다 말하는 거랑 그 제품의 전문가인 제3자 가서 이 제품은 퀄리티가 뛰어납니다라고 말하는 거랑은 보고서의 신뢰성이 차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확신 주는 업무는 뭐가 만족이 돼야 되냐? 독립성이 반드시 만족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관련 서비스는 독립성이 만족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다. 근데 여러분이 회계사 시험 붙었어. 그럼 아버지 회사에 대해서 뭐를 할 수는 없어? 어슈런스 업무는 못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부자 관계고 부녀 관계니까 이건 안 된다고. 직계 조미석 관계는 독립성이 무너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절대 어시언스성을 못 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 회사에 대해서 내가 세무 자문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는 거지. 아버지 회사에 대해서 M&A 어드바이지 서비스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는 거지. 아버지 회사 기장 업무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는 거지. 왜? 독립성이 만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증 업무하고 관련 서비스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실익, 확신을 주고 안 주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신을 주는 서비스는 반드시 뭐가 요구된다? 독립성이 요구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슈런스팀에 가면 독립성 체크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됐죠? 그 정도 기억하고. 그럼 합리적 확신과 제한적 확신의 차이는 뭐냐라는 건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제공되는 확신의 수준이 틀려요. 얘는 적극적인 확신을 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소극적인 확신을 준다라고 하죠. 이거는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확신이다라고 말을 해도 돼요. 뭐 어차피 얘들은 확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애가 감사고요. 여기 검토라고 그랬죠. 그럼 적극적 확신과 소극적 확신의 차이가 뭐냐를 조금 비유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버지 회사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출시하려고 그래요. 그럼 뭔가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는 이 제품이 사람의 인체에 뭐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관련 법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제3자 전문가가 그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이 제품 사람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라고 확신을 줄 때 확신을 주는 문구 형태가 자, 이 제품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적극적인 확신이에요. 됐죠? 이 제품 하자 없다 라고 말하는 거. 하지만 나는 신은 아니기 때문에 100% 하자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되냐, 합리적인 확신이란 말은 절대적인 확신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 전문가가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확신이야. 그러다 보니 이 제품은 사람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확신을 주는 게 이게 합리적인 확신. 근데 제한적인 확신은 어떻게 문구를 쓰게 되냐면 특별하게 사람의 인체에 피해를 줄 만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확신? 제한적인 확신이고 소극적 확신이야. 이 문구가 재작년도 기출문제였지. 근데 제가 문구 여기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나와. 뒤에 나오는데 지금 뉘앙스만 느끼라는 거지. 적극적인 확신은 기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제시해. 그런데 소극적 확신은 특별하게 뭔가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소극적 확신. 느낌이 되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걸 재무제표에 대입시켜보자. 재무제표에. 자,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도 있고 무슨 확신을 줄 수 있겠어요? 제한적인 확신 줄 수 있겠지. 자, 그게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문구야.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다 라고 하면 무슨 확신 준 거야? 합리적인 확신 준 거야. 적극적인 확신. 근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 표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확신이야? 이게 소극적 확신이고 제한적 확신인 거지. 느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여러분 영어 문장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요. 내가 적극적인 확신을 줄 때는 이 financial statement는 fairly state 됐다. 공정하게 작성됐다. 이렇게 말하면 적극적인 확신. 그런데 소극적 확신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I am not aware of any material modification. 특별한 수정사항을 난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소극적 확신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 외모로 비한다면 너 잘생겼다 예쁘다 말하면 적극적 확신이고 너 특별하게 못생긴 부분이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소극적 확신. 대강 이해되죠? 그 문구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특별한 게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말하면 소극적 확신. 오케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적극적 이해하면 합리적 확신. 이렇게 문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비하면은 재무제표가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원하면은 적극적인 확신이 되는 거고, 소극적 확신은 중요성 관점에서 왜곡 표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이렇게 문구를 말하면 이게 소극적 확신이 되는 거예요. 됐죠?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 왼쪽 표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합리적 확신은 무슨 확신 주는 건 아니라고요. 이게 미안하지만은
100% 맞다는 확신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 확신은 아니고. 하지만 회계사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확신 업무가 되는 거죠. 합의된 절차 수행 업무 갈게요. 합의된 절차 수행 업무는 여러분들 회사가 누가 의뢰를 하면은 그 의뢰한 절차만 내가 수행해서 발견된 것만 썸머리에서 주는 거야. 그래서 합의된 절차 수행 업무 밑에 보시면은 산출물이 뭐라고 되냐 보세요. 발견된 사항을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뭐를 수행해서? 절차를 수행해서. 그 절차가 누가 절차를 수행한 건데 그 이해관계자들이 야 요렇게만 업무를 좀 해줄래? 라고 스코프를 정해주면 그 스코프만 내가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스코프에서 발견된 그 파인딩스만 썸머리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합의된 절차 수행 업무는 보통 뭐를 준다고 얘기하냐면은 썸머리 오브 파인딩스를 준다라는 말을 써요. 실무에서. 제가 늘 사람 외모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아까 적극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 얼굴이 이쁘다 잘생겼다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적 확신은 네 얼굴에 못생긴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수학적 확신. 근데 합의된 절차 수행 업무는 보고서 문구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너 눈은 3.2cm. 우리나라 한국 남자 평균의 눈 센치는 3.1cm. 그러면 너 눈은 0.1cm 더 큼. 이게 뭐 판단이 개입된 건 아니죠. 사실관계를 뭐 하는 거야? 보이는 대로 썸머리 해주는 거지. 이게 합의된 절차 수행 업무. 재무제표로 따지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회사 자산 규모 120억. 그죠? 유형자산이 30억. 재고자산이 20억. 채권이 10억.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 보통 지금 전체 얼마 정도 감가상각이 진행됐다. 그 다음 내용뉴스는 몇 년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1년에 보통 KPX가 감가 대비 몇 배 정도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야. 그래야 보는 사람이 보고 그걸 보고 의사결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지. 이게 합의된 절차 수행 업무. 대강 느낌이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재무정보 작성 업무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장부 만들어주는 거니까 뭐 그건 특별한 건 아니고. 하나 더. 재무정보를 작성해 주는 게 맨 오른쪽이죠. 근데 재무제표 감사는 맨 왼쪽에 들어가는 거잖아. 합리적 확신 업무에 들어가는 건데 합리적 확신을 재무제표에다 제공하면 그게 재무제표 감사인 거예요. 다시. 자, 회계사 업무 자체가 확신 주는 업무가 있고 확신 안 주는 기타 서비스가 있는데 확신을 주는 대상에는 일단 확신을 주는 수준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합리적인 확신이 있고 제한적 확신이 있고. 근데 확신을 주는 대상에는 재무제표만 있는 게 아니겠죠. 굉장히 수많은 정보에 대해서 CPA에 대한 확신을 준다고. 근데 그 확신 주는 대상이 재무제표가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재무제표 감사나 재무제표 검토 업무가 되는 거지.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적극적인 확신을 주게 되면 감사가 되는 거고 재무제표 감사,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소극적 확신만 주게 되면 검토가 되는 거고. 알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회계법인한테 뭘 받아요? 확신을 받죠? 근데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3월달, 6월달, 9월달은 뭘 받도록 돼 있냐면 소극적 확신을 받도록 돼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여러분들 사업보고서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다태 가보시면은 3월달, 6월달, 9월달에 뭐가 나오죠? 검토보고서 나오지. 예, 그런데 12월 말일자는 뭐 받게 돼 있지? 외관법상에?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고. 그럼 10월 말에 뭐가 나와? 감사보고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재무제표 앞에 보고서라고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보고서가 아닌 거지. 회계법인이 딱 찍었는데 감사보고서라고 돼 있다. 아, 그럼 이 뒤에 재무제표에 무슨 확신 제공되는구나? 합리적인 적적 확신이 제공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검토보고서라고 돼 있다라고 한다면 아, 이건 제한적으로 소극적 확신만 지금 받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대강 이해되시고, 그렇게 느낌. 이건 만들어주는 거죠. 이건 확신 주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떤 것도 여러분 조금 퀘스천 마크가 생기냐면 재무제표를 회계사가 다 만들어준 거하고 회사가 맞는 것을 CPA가 가서 확인한 다음에 확신 주는 거하고 솔직히 뭐가 더 정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떻들 수 있죠? 회사가 만든 것을 가서 확인하는 게 이거고 얘는 내가 직접 다 만든 거잖아. 그럼 나는 처음에 경험이 없을 때는 이게 제일 높은 확신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회계사 처음부터 다 만들어준 거니까. 근데 이건 확신 안 준대. 지가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확신 주는 업무는요 반드시 뭔가 어떤 확신 주는 대상이 났을 때 내가 말 그대로 어슈런스 주려면 그냥 주겠어요? 증거 수집을 해요. 증거라는 걸 수집해.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만 합리적인 확신을 줄 때는 그 증거량이 더 많겠지, 제한적인 확신보다.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 감사 분기 반기 갔을 때는 업무 범위가 좁아. 근데 감사 갔을 때는 업무의 범위가 넓지. 가장 대표 중에 뭐가 있냐면 조에서 띄우거나 실사 같은 거는 합리적 확신 때는 해야 돼. 근데 제한적 확신 검토 물 때는 미안하지만 실사나 조회 같은 건 안 한다고. 그냥 물어만 봐.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 정도만 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뭘 해야 돼? 증거 수집을 해야 돼. 근데 재무정보 작성은요 증거를 안 봐요. 그냥 장부 만들어주는 건데 봐요. 회사가 회계사님 올해 요번 주에 저희 매출 120억 했습니다. 돈은요? 그중에 절반은 회수됐고요. 절반 아직 회수 안 됐어요. 듣고 알겠습니다. 전표 투입하는 거예요. 매출 120억, 채권 60억, 캐시 60억, 분기 끊고 끝. 진짜 돈이 뭐다 60억이 들어왔는지, 정말 매출이 됐는지, 제품 출고증이 있는지, 계약서 같은 거 확인 안 해요. 그냥 회사가 주는 정보로 뭐 하는 거야? 그냥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를 나타낸다고 내가 확신 못 주겠죠. 그래서 재무정보 작성은 뭘 제공하지 못해? 확신을 못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인증 업무의 경우는 요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증거 수집의 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확신을 줄 수 있는 거죠. 얘는 증거 수집이라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느낌? 요 확신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차이가 왜 난다고? 요구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가 상이해요. 그러니까 인증 업무 안에서도 확신 주는 게 합리적 확신과 제한적 확신 차이가 나는 것은 업무의 성격과 범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신 주는 정도도 차이가 난다. 그 정도만 지금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는 그 정도만 이해할게요. 자, 하나 더. 시험 문제가 요거 관련해서 나왔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들어봐요. 어떤 업무 주고 난 다음에 인증 업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사례가 하나, 둘, 세 개 딱 나오는 거야. 밑에 박스가 나오지. 항상 표준 양식 주죠. 케이스 1, 2, 3. 인증 업무냐 아니냐. OX. 두 번째, 독립성이 만족되니 안 되니. 같이 물어본다고. 그럼 일단 여러분들 인증 업무라고 답하면 무조건 뭐라 답해야 돼? 독립성이 만족돼야 돼. 인증 업무가 아니면 독립성이 만족될 필요가 없는 거지. 일단 그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인증 업무라고 뭔가 문장이 나오려면 분명히 무슨 단어 있어야 돼? 확신 단어 들어가야 돼. 확신. 뭔가 확신을 준단 말이 들어가면 인증 업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근데 확실한 말이 없어. 그럼 뭐가 돼? 관련 서비스라 보시면 돼.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 아셔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인증 업무 안에 다시 합리적인 확신과 제한적 확신이 있는데 그 문구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합리적 확신은 맞다라고 표명하는 거고, 의견 표명하는 거고, 소극적 확신은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소극적 확신의 문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오케이, 넘길게요. 인증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이게 회계상하는 업무의 전체 범위다 보시면 돼. 이 전체 범위. 자, 그다음 인증 업무의 정의를 잠깐 볼게요. 자, 인증 업무의 정의에서 정의에 세 줄이 나오는데 정의는 따로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구성 요소 5가지를 외우시면 정의는 자연스럽게 외워지기 때문입니다. 밑에 구성 요소 5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제를 여러 번 했던 거로 기억이 나요. 한 3번, 4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인증 업무에 5가지 구성 요소를 쓰라고 나올 때도 있고, 사례를 주고 난 다음에 5가지 구성 요소에 대응해서 써보라고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5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5가지 구성 요소를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오른쪽 페이지 밑에 그림이 하나 있을 건데, 여러분 어차피 재무제표 감사도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인증 업무 안에 들어가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증 업무에 무슨 확신 주는 거야? 합리적인 확신을 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그럼 오른쪽에 재무제표 감사의 정의가 그림이 나오죠. 그 그림 갖고 뭐가 설명이 돼야 돼? 인증 업무 왼쪽 위에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같이 합해서 설명해 볼게요. 나봐요. 인증 업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자 봐요. 뭔가 내가 어슈런스 주는 대상이 있어. 그걸 인증 대상이라고 그래. 그럼 뭔가 이 서브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누가 있겠죠? 정보 이용자가 있겠죠. 아까 제품으로 따지면은 이 제품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제품 자체가 인증 대상이 되겠지. 그 다음 그 제품을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소비자가 이 정보 이용자가 될 거고. 그럼 이 제품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인증 대상 책임자야. 인증 대상 책임자. 보통 회사에 누가 되겠죠? 보통 경영진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증 대상 책임자가 우리 제품 인체 해가 없을 겁니다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이 정보 이용자는 이 책임자 말에 대해서 뭐를 가지겠죠? 신뢰성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질 거예요. 이거에 대한 책임자니까. 그럼 이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제3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제3자가 바로 공인회계사죠. 그럼 봐요. 인증 업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어떤 인증 대상이 있을 때 인증 대상이 이게 인증 대상 책임자가 말하는 이 말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제3자가 가서 뭐를 수집하게 되냐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수집을 해요. 증거를 봐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증거 수집하고 난 다음에 이 제품은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가 뭔가 어슈런스를 줄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슨 기준에 맞춰봤을 때 뭐 국제 기준이라든지 국제 프로토콜이라든지 ISO 기준이라든지 뭐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에 부합하냐 아니냐 뭔가 준거 기준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여기 준거 기준. 판단 기준.
그럼 봐요. 제3자가 요 인증 대상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수집을 해서 어떤 준거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이해관계자들한테 리튼으로 뭔가 보고서를 써주는 거죠. 요걸 인증 업무라고 그래요. 그럼 봐요. 인증 업무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5개 구성 요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5개가 뭔지 한번 봐봐요. 첫 번째가 일단 인증 업무가 되려면은 여기 요렇게 뭐가 있어야 돼? 3자 간의 관계가 있어야 돼. 3자 간의 관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있으냐면 인증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준거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리튼으로 뭐다 보고서가 발행되는 게 이게 인증 업무인 거예요. 그럼 봐봐요. 아까 회계감사, 재무제표 감사도 인증 업무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재무제표 감사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 인증 대상이 뭐가 되는 거죠? 재무제표가 되는 겁니다. 누구죠? 경영진이겠죠. 그럼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회사 재무상태나 재무성과 현금 흐름이 무엇에 따라 작성됐는지 상장법인 같으면 한국채대 국제회계 기준이겠죠. 그 다음 비상장법인 같으면 K기기겠지. 우린 K갭 또는 KIFRS 따라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 재무제표의 주된 정보 용자가 누구죠? 채권자, 그 다음에 주주, 그 다음에 정부, 기타 뭐 애널리스트, 시용평가기관 등등 있겠지. 그럼 그 정보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는데 공인회계사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그 재무제표가 요 준거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수집을 한 다음에 오케이 K갭이나 IFRS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됐습니다라고 리튼으로 보고서 써주는 게 그게 재무제표 감사인 거잖아요. 이해하고 있죠? 오케이? 요게 인증 업무의 전체 정의로 FS 감사 정의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봐요. 아까 전통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무슨 대상에 대해서 확신 주는 게 메인이라고 했어요.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 감사란 말하고 인증 업무란 말하고 두 개 중에 뭐가 넓은 개념이죠? 인증 업무가 넓은 개념이지. 거기에 합리적 확신 업무가 들어가고 거기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합리적 확신을 주게 되면 FS 감사가 되는 거야. 다시 회계사 업무가 이렇게 있다고 지금 얘기했고 거기에 어슈런스 업무가 있는데 그 어슈런스 업무 중에서 적극적인 어슈런스 업무 주는 게 합리적 확신이고 그 FS에 대해서 합리적인 적적 확신을 주게 되면 FS 감사가 되는 거야. 느낌이 되는데 그러면 범위는 인증이란 말이 훨씬 넓은 개념인데 제가 처음에 회계법인 갔을 때는 저희 팀을 어슈런스 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디팅 팀이라고 했다고. 어슈런스란 말 자체가 나중에 나왔어. 여담이지만 미국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옛날에 회계감사 과목이 오디팅이었다. 근데 지금은 오디팅이라고 하지 않고 오디팅 앤 어슈런스 업무라고 그래. 시험 과목명이. 무슨 말이냐? 원래 어슈런스가 넓은 개념이잖아. 그럼 그 개념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먼저 나온 용어는 오디팅이라는 용어가 먼저 나왔어. 회계감사라는 용어가. 왜? 회계사의 실질적인 업무는 보통 다 어느 업무가 포커스였던 거지? FS 감사. 자, 그런데 워낙 여러분들 현대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 있는 정보들이 많이 나와. 근데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뭔가 제거해줄 수 있는 전문직이 누가 가장 바람직할까 보니까 회계사 애들이 그런 말 하기에 가장 적합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들이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확신 주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거야. 실제 실무에서. 그런데 그 업무를 디파인할 수 있는 단어가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뭔가 감사하는 용어가 있는데 다른 어떤 인증 대상에 대해 CPAD 실제 업무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디파인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 후에 나온 단어가 인증이라는 단어야. 자, 회계사가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인증하는 게 전통적인 회계사의 고유 업무였지만 이제는 워낙 많은 정보에 대해서 회계사란 직군이 확신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확신 주는 업무를 뭐라고 디파인할까 하다가 야, 용 하나 더 만들자 라고 나온 용어가 인증 업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인증이라는 단어가 나온 가장 배경은 뭐냐면 회계사의 업무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그 업무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무슨 용어가 나온 거죠? 인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라고. 됐죠? 일단 그런 컨셉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왜 세무사회하고 우리 공인회계사회하고 지금 분쟁부터 하고 난리가 난 사건에서 신문에 본 거 있었죠? 혹시 신문에 본 거 있어요? 아 맞죠. 수험생은 신문 안 보지. 수험생은 신문 보지 마요. 그냥 공부만 하면 돼. 자, 최근에 여러분 저희도 계속 메일 문자가 와. 투표하라고. 뭐냐면 그 국가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줘요. 정부 보조금, 정책자금 같은 걸 줘. 그럼 정책자금 주고 나면 가만히 있겠어요? 정책자금을 제대로 썼는지 검증을 하라고 하겠어요. 검증을 하라고 하겠지. 그래서 걔들이 여러분들 보통 회계 배울 때 국고 보조금 배우는 거 있잖아. 정부 보조금 배우면은 뭐 자산의 차감 계정 쓰던가 쓰고 뭐 자산의 감가비랑 상계하고 뭐 비용이랑 상계하고 배우는 그거. 그럼 국가가 보조금을 주잖아. 그러면은 보조금 줄 때만 10억을 줬어. 그럼 10억을 쓰는 용도로 거기다 쓴다고.
그럼 그냥 방치하겠어요? 그 용도에 썼나 확인하라고 하겠어? 용도에 썼나 확인하라고 하겠지. 그 업무를 누가 했어? 회계사가 하는 거였다고. 근데 갑자기 누가 갑자기 숟가락 끼얹는 거예요. 세무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그 정책자금 받아가지고 그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감사 업무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세무사가 하든 누가 하든 큰 상관없다고 봐요. 왜? 그게 생각보다 보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 뭐 기껏 해봐 2, 3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 전문가 시장에서 2, 300만 원짜리 여러분들 업무 자체를 우리만 할 수 있었던 걸 딴 데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무사가 하겠다고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회계사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반대해야 됩니다라고 맨날 우부짓고 있는데 내가 볼 땐 통과될 거예요. 왜? 회계사들이 힘이 약해. 회계사들이 국회에 많이 나가야지만 힘이 세는데 국회의원에 나가 있는데 뭐 세무사가 많은데 이게 회계사들이 되게 좀 뭐라고 하나 소심해. 뭔가 이렇게 보이스가 크질 않아. 물론 지금 우리 야당의 원내대표가 우리 회계부인 부대표였던 분이 거기 원내대표예요. 우리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였던 분이 방보 원내대표님이 저 회계부인 같이 근무했던 분이거든요. 저랑도 처음 회계부인 파운데이션 할 때 그분이 저한테 오프해서 저희 한미에 조인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정치로 나가셨어. 네, 정치로 나가셨는데 회계사 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워낙 바쁘시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회계사들도 이렇게 정치로 많이 나가야지만 우리의 어떤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2, 3년 전부터 회계사들 업무가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국회의원 중에 회계사가 많이 들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한테 유리한 법이 되게 많이 제정이 됐지. 주기적 지정제 들어오고 뭐 내부회계 감사로 바뀌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법 제도가 많이 바뀌었거든. 그런 게 많이 들어가줘야 우리 회계사 업무 자체가 많아지고 우리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뭐라고 하나 역할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세무사들이 같이 하겠다고 들어온 게 바로 그런 업무거든. 봐봐요. 그것도 무슨 업무야? 솔직히 인증 업무라고 봐야 된다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 이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솔직히 인증이란 업무 자체는 누구만 했던 거야. 숫자에 대해서 인증 업무하는 거는 회계사들이 거의 했거든. 근데 세무사가 거기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뭐다? 전문가끼리 밥그릇상이 생긴 거죠 이게. 그래서 힘들지 이게 분쟁이 붙었던 게 최근에 신문에 기사 났던 건데 어쨌든 업무 자체 영역이 회계사가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확신 주는 업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시험 범위는 뭐가 포커스야. 재무제표에 대해서 확신 주는 게 포커스겠지만은 업무 영역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업무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뭐가 나온 거다? 인증 업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나온 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구성 요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인증 대상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제일 많은 게 뭐죠? 대표적인 게 당연히 뭐 재무제표겠지. 근데 봐요. 지금 인증 업무라고 하는 5가지 구성 요소를 주면서 이렇게 정의를 준 이유가 뭘까? 봐봐. 회계사가 회계 감사 말고 어떤 업무를 하려면은 그 업무에 대한 뭔가 프레임워크가 있어야지만 그 업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프레임워크가 없어버리면 누가 업무를 맡겼을 때 이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맞나? 아닌가? 그 퀘스천 마크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러분들 아마존이라는 회사 아시죠? 아마존? 지금 아마존은 여러분들 거의 뭐 시총이 거의 한 2,500조, 3,000조까지 올라간 기업인데 자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1년에 영업이익만 한 5, 60조가 나요. 매출이 아마 600조인가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한 700조 가까이 하는 회사인데 그 아마존 회사가 제일 처음에 시발점이 됐던 여러분들 그 수익 창출 모형이 뭐였죠? 이커머스죠. 전자상거래였습니다. 그 전자상거래가 처음 들어온 게 여러분들 그 아마존이 처음 시작한 게 한 20년, 30년 전일 거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진짜 아마존은 이커머스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50조 정도 돈 버는데 600조 중에 여러분들 대부분의 매출은 이커머스인데 이익 나는 것은 50조는 대부분 다 뭐로 이익 내고 있냐면은 뭐로 돈 벌고 있겠어요? 아마존은요. 아마존은 알죠? 아마존이라는 여러분들 그 회사가 보통 전자상거래하는 회사라 알고 있는데 실제 그 회사 파이낸셜 스테이 가보시면은 그 이커머스 매출이 제일 크긴 한데 영업이익은 거의 없어. 그럼 똔똔으로 팔고 있다는 거지. 쿠팡처럼. 근데 수익을 그 50조 가까이 내고 있는 건 대부분 다 뭐로 매출 내고 있는 거냐면 뭐겠어요? 클라우드 서비스야. AWS.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네이버 사진첩 저장 그런 게 아니야.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깊어지는데 어쨌든 클라우드를 모르면 또 안 돼 요즘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고 돈을 벌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 요즘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회계사는 많이 알아야 돼. 왜? 갑자기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뭐 물어보게? 회계사님 이거 세금 안 내는 방법 좀 알려줘요. 이거 세금 어떻게 내요? 물어본다고. 뭐 그게 대놓고 왜 굳이 미국까지 가셨어요? 라고 회계사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주식 세금 안 내게 한다고.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하면 세금 내야 안 돼요? 내야지. 안 낼 태세네? 그럼 미국에서 여러분들 주식 사고 팔면은 미국에서 원천세 띄어 안 띄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럼 거기 대고 회계사가 미국은 제가 아직 공부를 안 해봐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지. 봐봐. 우리나라 거주자인데 미국에서 주식 거래를 했어.
그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비거주자겠지. 그럼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주식 매매를 미국에서 한 거잖아. 미국 쪽 입장에서 바라보라고. 그럼 미국의 원천 소득이 되는 거지. 그럼 거기 세금 뗄 거냐 안 뗄 거냐 문제는 두 나라 간의 조세 조약을 따져야 되거든. 근데 한국 미국 조세 조약이 미안하지만 각 나라에서 주식 매매하는 것은 각자 나라에서 세금 내라고 돼 있다고. 그럼 미국에 주식 거래했을 때는 거기서 원천세 띄는다 안 된다? 안 띄는 거야. 대신 우리나라에 세금 내야 된다고. 근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배웠겠지만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 같이 뭐다 통산해 갖고 세금 내게 돼 있잖아요. 그 250 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 빼고 세금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 맞죠? 20% 내야 되지. 20%. 지방소득세 빼고 내야 되는데 요즘 미국 증시에 주식 투자에 돈 버는 사람 많은 거다? 많대? 많으니까 뭐가 돼? 이거 세금 안 내는 방법을 또 이제 세무사들 회계사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는 줄 아세요? 돈 많이 벌었어. 보니까 한 5억 번 거야. 그럼 이거 세금 내야 되잖아. 그럼 보통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 주식을. 잘하면 생각해봐.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여러분 얼마까지 비과세요? 이제 유예 회계감 3과목 남은 거야 이제. 세법은 이제 삐리리 날라갔어 이제. 6억까지는 비과세지.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2주 동안 나봐야 돼. 좀 웃으면서 하자고. 자 2주 나봐야 돼. 오전 오후 때 악몽 안 꾸려면 그냥 포기하고 들으셔. 6억까지 비과세라고. 그럼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해. 자 증여했다. 증여한 다음 배우자가 팔아. 세법에 뭐가 걸릴까? 일단 배우자 이월과세에 대한 조항이 떠오르지. 근데 배우자 이월과세 뭐가 없어? 주식 없어. 그럼 부당행위 걸어야 돼. 부당행위. 왜 증여했다 양도하게 되면은 증여 양도 두 개 다 한 거랑 직접 양도한 거랑 더 큰 거 과세하게 돼 있잖아. 근데 부당행위는 뭐가 있냐면 내가 증여했다 양도했는데 그 양도한 돈이 수증자한테 돈 들어가면은 그럼 부당행위 안 건다고 돼 있다고. 그럼 배우자한테 증여한 다음에 배우자 정말 팔아서 배우자 통장에 돈 꽂혀 있으면 부당행위 못 걸어요. 조항이 걸려 있다고 거기. 지금 대화하는 거 맞죠?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럼 배우자한테 6억까지는 비과세야. 그럼 증여를 빨리 해버려. 그 다음에 배우자가 팔아. 그럼 배우자는 취득가가 6억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나 팔면 양도 차이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하는 거 맞죠? 그럼 세금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최근에 세법 개정안 돌아간 거지. 배우자한테 증여한 주식 있죠? 그 주식도 배우자 이월과세에 요번에 세법 개정안에 들어간 거야. 개정안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개정안 배경을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문에서 어떻게 이 전문가들이 머리를 쓰냐에 따라서 딱 보고 세법 개정안을 딱 들어야 개정안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 그게 요번에 들어왔다고 그게. 다만 1년 텀을 주라고. 1년 텀. 그럼 1년 지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돈이 많은데 이걸 팔면 세금 많이 나온다? 그럼 빨리 뭐 하면 돼? 무조건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식 차익이 많이 올라갔다면 배우자한테 6억까지 무조건 증여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주식을 배우자가 팔면 되는 거지. 올해까지 증여분은 바로 세금 안 나오고 세법 개정안 따르면 1년 정도 텀을 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1년 이후에 팔면 돼. 그럼 세금 안 나온다니까?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 이게 여러분들 탈세예요? 절세예요? 절세지. 이걸 탈세라고 말하면 속상해. 이걸 다 탈세라고 디파인하면 저희는 세무팀이가 살 일이 없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 구성하는 게 전문가들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지금 장시 투자하는 사람 중에 돈 많이 번 사람들 지금 최근에 배우자 증여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올해 증여분까지는 1년 텀이었거든. 올해만 증여해주면 내년에 팔아도 세금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배우자 증여 엄청나게 해주고 있는 거지. 자 이해되죠? 그런 게 이제 세무 컨설팅 할 때 하는 팀들이 하는 것들. 중요한 그게 아니고 지금 그거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 미안.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인증해준다는 말하는 거에서 아마존을 왜 끌고 간 거냐면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취됐을 때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사업 모델을 처음 들고 왔거든. 우리 배주수 아저씨. 세상에서 가장 염들 부자인 빡빡이 아저씨. 그 아저씨가 이걸 들고 들어오면서 이커머스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면은 전자상거래 딱 띄었을 때 거기서 물건 딱 사는 경우에 이 물건이 제대로 올까? 물건에 하자는 있을까? 하자 있을 때 워런티 내줄까? 이런 거에 대한 컨설이 생겼고 크레딧 카드 결제하면은 내 프라이버시가 잘 뭐다 보호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주수 아저씨가 뭐를 고민했냐면 야, 이 불확실성 없애자.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우리 사이트는 안전합니다. 내가 백날 말해봐야 뭐다 소비자는 컨선이 되는 거지. 이때 회계법인을 끌고 온 거예요. 회계법인을 끌고 와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거래하는 모든 뭐 거래는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프로토콜 명시한 거대로 제대로 워런티 해줄 거다. 이런 것들을 제3자인 회계사가 이 사이트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증 보고서를 거기다 딱 찍어줬어요. 그래서 아마존 사이트 딱 들어가면 옆에 웹 실 마크라고 해서 인증 마크 딱 찍혔어. 그 웹 실 마크를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회계법인에 뭐가 또 보고서가 떠. 보고서 뜨면서 이 사이트는 안전하다고 보고서를 찍은 거지. 그러면 일반적인 소비자는 어때요? 아무래도 아마존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3자인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 그룹이 거기 이 사이트는 안전하다 확신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대했던 케이스가 과거에 있었던 게 아마존이 커왔던 배경이 회계법인 업무 자체가 대기 역할을 했던 게 어슈런스 업무였어요. 이거는 강제로 한 거예요? 지네가 원해서 한 거예요? 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계사가 업무를 주는 대상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그런 업무를 포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인증이란 단어야.
그러면 시험 문제 만났을 때 인증의 대상에는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지. 없다는 것은 봐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인증해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내가 어디에 대해 인증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플랫폼에다가도 확신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또 재무제표도요. 전체 재무제표가 아니고요. 여러분 재무제표 중에 그냥 하나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확신 주는 업무 해달라고 누가 부탁을 했어. 들어요. 지금 하는 거 다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재무 상태만 의견 달라고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해.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안 들어봤다고 낯설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뭐가 만족되면 인증이라는 업무가 만족될 몇 가지 요소만 있으면 돼. 5가지 요소만 만족되면 인증이 된다는 거야. 3자 간의 관계가 있고 인증 대상이 있고 증거가 있고 준거 기준이 있으면 내가 보고서 찍어줄 수만 있다면 뭐가 된다고? 인증이 된다고. 그러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서 인증하는 것도 되지만은 재무상태표만 의견 주는 것도 돼. 그 다음에 매출만 확신 주세요 되는 것도 돼? 돼. 그 다음에 역사적 재무제표가 아니고 내가 추정 재무제표 만들어 놓고 예산 재무제표가 맞게 됐나 확신 달라고 하는 것도 증거만 회사가 제시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거야. 됐죠? 그러면 어떤 인증 대상이 나왔을 때 여러 번 봤을 때 굉장히 낯선게 나올 수 있어. 괜찮아. 뭐가 만족되는지만 보면 돼. 5가지가 구비된다라고만 돼 있나만 보면 되는 거야. 3자 간의 관계가 있고 인증 대상이 디파인 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수될 수 있다라고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준거 기준이 제시됐단 말 나오면 무조건 그건 된다고 답하셔야 돼.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복잡한 게 나와도 처음 보는 게 나와도 이 5가지가 그 문제 상황에서 다 만족되고 있단 말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성립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회계사의 업무 영역을 넓힐 수 있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지. 요 5개만 만족해 우리 할 수 있어. 인증 업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대가 이해되겠죠? 그런 업무를 앞으로 가면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확신 주려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회계사 업무가 진짜 다양해요. 정말 다양한 거 많이 물어봅니다. 할 수 있어요? 한 뭐라부터 그래요?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거의 가장 핫한 최근 이슈가 뭐야? ESG인 거지. ESG. 많이 들어봤죠? ESG 프로토콜 지금 만들고 있잖아. 누가 만들어? 지금 그 누가 만들게? 이 준거 기준? 국제회계준위원회가 만들고 있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미국 기업들 뭐 회계기준위원회랑 같이 만들어가지고 프로토콜 만들고 있다? 그럼 누가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거야? 회계사들 선점하겠다는 거지. 그럼 기업들이 우리 ESG 프로토콜 따라서 우리 잘 경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걸 누가 확인하는 거야? 회계사 가서 확신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회계법인이 회계사들이 할 수 있는 넥스트 지금 영역이 ESG야. 업무 영역이 넓어져야 되잖아 지금. 그걸 뭐 다 법적으로 지금 강제하지는 않았어. 그럼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공시하고 있다 ESG를? 그럼 이 자율 공시를 맞는지 프로토콜 정해지면 그 프로토콜에 맞게 얘들이 ESG 뭐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회계법인한테 법적으로 강제화해서 확신받으라고 하는 뭐다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빅펌들 같은 경우는 ESG 교육 엄청나게 시킨다고. 왜? 이제 회계사들이 ESG 그럼 이제 뭐에 들어올까? 이제 시험에 들어올 거야 ESG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 험한 걸 보기 싫으면 빨리 붙어야 돼. 왜냐하면 회계사가 그러면 그런 퀄리피케이션 갖추고 있는 적격성이나 확인하려면 시험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ESG 시험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 그 ESG가 맞게 경영되고 있는지에서 확신주는 업무를 또 회계사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염두보다 인증업무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이 갖춰졌다 보시면 되는 거지. 플랫폼도 되고 그다음에 추정 재무제표에 대해서 확신 주는 것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 밑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인증 업무란 수많은 정보가 산출되는 현대사회에서 제3자인 공인회계사가 그 인증 대상이 일정한 준거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수집해서 확신을 주는 것이 인증 업무다라고 돼 있죠. 그럼으로써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제거시켜주는 게 인증이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나 보세요. 첫 번째, 역사적 재무제표 인증 업무 하는 게 그게 뭐다? 감사라고 아까 말했죠. 또는 검토. 일부 항목에 대해서 확신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요약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누가 확신 달라고 했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 다음 아까 말했지만 싱글 재무제표, 하나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확신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돼요. 그 다음에 내부회계 관리제도라든지 추정재무정보라 등등등, 등이죠. 등등등 다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시험 났던 게 추정재무정보가 한 5년 전에 시험에 나왔었죠. 주면서 가능하냐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가능하다 답이었어요. 됐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증이라는 업무가 훨씬 범위가 넓구나라는 거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3번. 그러니까 점점 탑다운으로 가는 거예요. 회계사 업무가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인증 업무가 있고 인증 업무 안에 또 뭐가 있는 거죠? 합리적인 확신 업무가 있고 합리적인 확신 업무 중에서 뭐가 있는 거다? 이게 FS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FS 감사는 확신 업무 맞고 적극적인 확신을 주는 거니까 합리적 확신이고 그 인증 대상이 재무제표 같으면 이게 FS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FS 감사는 이 회계사 업무 중에 요게 해당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림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번. 3번은 조금 이제 별개의 내용인데 이제 감사로 갈게요. 요 인증 업무 중에 합리적 확신. 이 감사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 인증 대상이. 근데 감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몇 개의 감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3개의 감사를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재무제표 감사, 업무 감사. 그럼 FS 감사나 업무 감사나 이행 감사 모두 여기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 합리적 확신 안에 들어가는 감사 업무가 또 목적에 따라서 FS 감사도 있고 업무 감사도 있고 이행 감사가 있는데 이건 나름대로 나중에 10장 쪽에 내부 감사랑 연결되는 거니까 좀 알고 계세요. 이거를 외부인이 수행하면 외부 감사가 되는 거고 내부가 수행하면 내부 감사가 이 업무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요거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재무제표 감사, 업무 감사, 이행 감사의 목적이 뭐냐를 볼 건데 FS 감사는 메뉴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재무제표 신뢰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확신을 주면 이게 FS 감사겠지. 그럼 업무 감사는 뭐냐? 업무의 효율성, 효과성 검증하는 게 업무 감사. 알고 계셔야 돼. 그다음 이행 감사는 법률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사하는 게 이행 감사라고 돼 있죠. 그거를 외부인이 할 수도 있고 내부인이 할 수도 있고 내부인이 하게 되면 이건 인증 업무라고 보통 하지 않아요. 외부인이 수행하는 게 인증 업무긴 한데 어쨌든 내부 감사도 이 3가지 감사를 할 수는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10장 쪽에 내부 감사를 배우게 되면 내부 감사의 업무의 범위가 나옵니다. 감사 기준서에. 거기에 몇 가지가 나오냐면 한 4가지가 나오는데 그 4개 중에 3가지가 뭐라고 되냐면 재무제표 신뢰성 검증, 업무의 효율성 검증, 법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 이걸 내부 감사는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뭐랑 같아요? 저 왼쪽 3가지랑 같은 거지. 10장 쪽에 연결될 거니까 내부 감사인도 이런 업무를 할 수는 있구나 정도는 감을 잡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외부 감사 쪽에 포커스 맞출게요. 참고로 내부 감사 쪽 라인은 나 10장 내부 감사할 때 연결할게요. 10장이래. 13장이다. 미안. 13장 내부 감사할 때 요쪽은 같이 연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 감사 쪽에 포커스 맞출게요. 저 봐요. 재무제표 감사는 어차피 여러분들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FS 감사는 자세한 내용 생략하고, 자 업무 감사는 뭐 하는 거냐, 쉽게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나 감사하는 게 업무 감사야. 그럼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작년도 경영 진단을 받아봤더니 우리가 너무 마케팅이 너무 약해. 그래서 마케팅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부서를 새로 신설하자라고 경영 진단에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마케팅 부서를 신설했어. 그래서 외부에 그 마케팅 쪽의 전문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스카우트 해가지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지. 자, 1년 지났습니다. 그럼 비용이 들어갔겠죠. 외부 스카우트도 하고 새로운 부서 신설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요 마케팅 부서가 우리 회사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을까를 감사해달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무슨 감사예요? 업무 감사가 되는 거지. 얼마나 그 조직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됐나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업무 감사.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말했지만은 이것도 업무 감사가 될 수 있겠죠. 정부로부터 아까 보조금 받았을 때 중간에 낭비 없이 얼마나 잘 썼나 보라고 한 거야. 그럼 무슨 감사하는 거지? 업무 감사하는 거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했나 보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런 것들이 업무 감사라는 거 느낌만 가지면 돼요. 이행 감사는 뭘까? 법률 규정을 잘 준수하나 보는 거야. 대표적인 감사가 뭘까? 세무조사 같은 게 대표적인 뭐다? 이행 감사가 되겠죠. 세법 조항에 따라서 세무 신고를 제대로 했나 감사하는 게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무슨 감사야? 이게 이행 감사가 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큰 법인들 같은 경우에 삼성이나 현대나 SK 같은 경우는 내부에 감사팀이 있죠. 내부 감사팀이 회사 규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규정을 직원들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 수시로 감사거든. 그런 게 대표적인 무슨 감사야? 이행 감사가 되는 거지. 다간 느낌. 이 감사의 종류 3가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목적에 따라서 FS 감사가 있고 업무 감사가 있고 이행 감사가 있다.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면 돼. FS 감사는 FS 신뢰성 검증하는 거고, 업무 감사는 업무의 효율성, 효과성 검증하는 거고, 이행 감사는 법률 규정 준수를 잘하는지 확인하는 게 이행 감사다 정도 하시면 되고. 그럼 FS 감사 목적에서 뭐가 나오면 안 돼요? 그 회사의 효율성, 효과성 검증하는 게 FS 감사 범위에 들어간다. OX가 나왔던 거지. 틀린 거야. 그건 업무 감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지. 업무의 효율성, 효과성 검증하는 것은 FS를 검증하는 게 FS 감사지. 업무 효율성, 효과성 검증하는 거는 업무 감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봐요. 보통 아까 우리 회사 큰 회사 가면은 회사에 무슨 감사팀이 따로 있다고? 내부 감사팀 별도로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 내부 감사라고 된 이 내부 감사랑 상법에서 말하는 감사는 다른 거야. 상법상 감사는 법에서 반드시 둬야 될 뭐다? 상설 기구고, 자본금 20억 넘어가면. 내부 감사는 회사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 보통 중소기업들은 내부 감사팀이 없어. 그냥 상법상 감사만 있지. 그럼 상법상 감사가 보통 무슨 역할을 잘할까? 내부 감사 업무를 보통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큰 여러분들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있고 그거 별개로 또 뭐가 있어? 내부 감사팀이 별도로 있다고. 그럼 내부 감사팀은 꼭 임원은 아닌 거죠. 거기 있는 직원들이 있어. 그럼 그 회사는 그 팀 뭐만 하는 거야? 내부 감사만 하는 거야. 내부 감사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큰 조직 같은 경우에는 내부 감사팀 이름이 내부 감사팀이라 돼 있진 않아. 뭐 경영 진단팀, 그다음 무슨 삼성 같은 미래 전략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부 감사를 주로 이제 업무를 하는데, 보통 내부 감사팀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뭐 있다고? FS도 검증해. 다만 독립성이 만족 안 되니까 보고서를 발행할 수는 없어.
하지만 FS 감사할 수 있겠죠. 거기 회계사들도 막 구성되는 거야. 그래서 회계법인 금마다 내부 감사팀 가는 경우도 있어. 인더스트리 가가지고. 그럼 거기 가서 내부 감사 업무 하는 거야. 그럼 얘는 FS 감사를 잘해. 그러면 각 계열사마다 FS 감사를 잘하고 있는지 가서 감사할 수 있겠죠. 내부 감사인이. 보고서를 발행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걔들은 FS 감사를 주로 많이 할까? 업무 감사는 이행 감사를 많이 할까? 업무나 이행 감사를 많이 한다고. 걔들은 어차피 외부 감사인데 와서 뭐 볼 거야? FS 감사를 보통 한다고. 상장법인들은 어차피 외감 대상이니까. 그럼 걔들은 주로 뭐에 포커스 맞추냐? 업무 감사는 이행 감사에 주로 포커스 맞추는 거지.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나중에 13장 가서 내부 감사인의 업무가 외부 감사인의 업무랑 어떨 때 관련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기출문제가 있었어.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여러분 회계감사가 암기는 맞는데 늘 말하지만 암기가 최종 목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뭐 이해? 닥쳐. 이해 아냐? 외워야 돼. 감사를 이해한다고? 닥쳐. 무조건 외워야 돼. 단 외우는데 앞에 좀 이해가 돼줘야 암기가 효율적으로 되고 혹시 암기한 게 잊어먹어도 좀 이해가 돼 있으면 거기다가 구랄 칠 수가 있다고. 근데 그냥 무작정 외워버리면 암기가 싹 사라지면 쓸 수가 없다. 봐. 그때 시험 났을 때 많은 수험생이 못 썼어 이거를. 내부 감사의 업무가 외부 감사인하고는 언제 관련성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 외부 감사인은 뭘 보는 거야? FS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이지. 근데 감사를 딱 까봤더니 그 회사가 내부감사부서가 있어. 근데 내부감사부서가 FS 검증은 안 하고 얘가 업무 감사는 이행 감사만 했어. 그럼 얘가 한 업무 자체는 나랑 관련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근데 얘가 주로 무슨 감사를 많이 했어? 자체적으로 재무정보 감사를 많이 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업무는 FS 감사 수행하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하고 관련성이 많아지겠지. 그 쓰는 게 기출문제였다? 뒤에 나와 13장에 그 말이. 근데 그게 만연체로 쭉 두 줄로 지나가고 있었거든. 그걸 딱 띄워서 문제 물어보니까 이걸 쓱 찍어 나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쭉 지나갔지만 시험 문제 갑자기 딱 물어봤더니 뭘 쓰는 거지 이게? 하고 당황했던 문제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 감사인도 뭘 할 수 있다? FS 감사는 할 수 있다. 다만 보고서를 발행할 수는 없다. 독립성이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박스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가서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 맞출 거라고? 여기에 포커스 맞출 거라고. 외부 감사인이 수행하는 FS 감사 쪽에 포커스 맞춰서 우리는 강의 진행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 맞출 거예요. 그러면서 4번에 FS 감사 정의하면서 그림 아까 나온 거, 그 그림은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건데 잠깐 여러분들 뒤에 문제 잠깐 가봐요. 지금 했던 내용이랑 관련해 가지고 뭐를 잠깐 여러분들 볼 거냐면 요거 한번 보자. 1-3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뒤에 사례 7번. 16년도 기출문제인데 거기 2번 잠깐만 가서 봐요. 생명과학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A주는 X년 중에 주식을 상장할 것을 준비하고 있고 생명과학 업종의 특성상 현재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주식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향후 3년간의 추정 FS를 작성해서 X회계법인한테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3년간 추정 재무 정보에 대한 감사 의견. 괄호 보니까 무슨 확신? 감사니까 무슨 확신 줘야 돼요. 합리적인 확신, 적극적인 확신, 높은 수준의 확신. 같은 말이죠. 그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뒤에 넘기면서 주장 1번. 추정 재무제표는 어떤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할 수 없다. 2번. 추정 재무제표도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다면 높은 수준의 확신, 즉 감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답안 양식에 맞춰 써보라는 거예요. 뭐가 답이겠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자세히 나와주긴 해야 돼. 왜? 5가지 구성 요소가 만족되는지가 문제에 나와야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5가지 구성 요소가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그냥 가능하냐 물어봤어. 그러면 가능하다 써야 돼. 가능하지 않다 답해야 돼. 가능하지. 구성 요소가 만족되면 할 수 있으니까. 추정 재무제표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냐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답입니다. 근거는요. 일단 추정 재무제표라는 게 뭐다? 인증 대상이라고 주어졌죠. 그 다음에 3자 간의 관계도 일단 문제상에서 나오잖아. 나오지. 왜 나와? 아, 봐봐. 일단 여러분 누가 이거 제시했을까? 회사가 제시했겠지. 그 다음에 이거 뭐 하려고 지금 추정 재무를 만든대? 상장 가려고 한대. 미래 가치 평가해야 된대. 그럼 그 미래 뭐다? 그 FS 주식가치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보 이용자가 되겠지. 그 다음 회계사라고 하는 제3자한테 의뢰했잖아. 3자 간의 관계 성립했죠? 따라와요? 그 다음에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 나와 있진 않아. 하지만 뭐는 나와? 충분하고 적합한 그 증거를 수립하기 위해서 회계감사 기준을 따라간다고 돼 있었잖아요. 회계감사 기준 따라간다는 게 뭐 하는 거야? 증거 수집하겠다는 거지. 그럼 증거 있다는 거잖아.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다면. 그럼 이게 뭐다? 증거 수집을 한다면. 그럼 증거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증거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나 판단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증거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오케이. 그 다음 내가 보고서 발행하는 게 가능하냐? 보고서는 찍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추정재무제표가 맞다 안 맞다에 대한 뭐가 있다는 말만 더 들어가면 더 좋은 문제야. 회사가 무슨 기준에 따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준거 기준만 나왔다가 한다 문제가 더 좋은 문제일 것 같아. 그럼 5가지 요소가 다 만족되는 거니까 그 5가지 써주면서 오케이 이거는 인증 업무 5개 구성 요소가 만족되기 때문에 어슈런스 업무를 줄 수 있다라고 답할 수 있는 거지. 높은 수준의 확신만 제공이 가능해요. 중간 수준도 가능해. 가능해. 회사 검토해달라고 하면 검토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감사도 가능하고 검토도 가능하고 회사 의뢰하는 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업무의 성격과 범위만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확신만 제공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중간 수준의 확신도 회사가 의뢰하면 거기에 맞춰서 업무 범위 성격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가능하다 답이에요. 아셨죠? 오케이. 앞에 돌아와서 사례 6번 봐요. 사례 6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출문제는 아닌데 다른 책에도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수록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와 있으면서 이게 재무제표 감사냐 업무 감사냐 이행 감사냐 그 어떤 거에 대당이 안 되는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읽을 때 뭐가 들어가면은 업무 감사라고? 효율성 효과성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이거 업무 감사야. 그 다음에 준수하고 있는지 규정 법률 준수 이런 말 들어가게 되면 이행 감사라고. 그 다음에 FS 감사는 앞으로 배우면 금방 식별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감사가 아니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봐봐. 추정 재무제표를 뭐 했다고 돼 있죠? 작성해줬다고 돼 있죠. 작성한 거는 인증 업무가 아니죠. 뭐예요? 재무정보 작성 업무지. 이건 인증 업무가 아닌 거예요. 인증 업무가 아닌 것은 아닌 거라 답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감사의 종류도 보시면서 선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돼서 조금만 쉬었다가 그 다음 또 진행할게요.